자, 일단 탈출기의 소설의 형식과 유사한 글의 종류. 자, 1번 일기, 2번 편지, 3번 극본. 편지죠. 아유, 그거 너무 하잖아요. 이거 정답 거잖아. 아, 쉬운 것도 내야지. 이 소설의 형식적 특징과 유사한 글이 이제 그러면 이제 좋아 넘어가자고 그랬죠. 네. 편지를 네. 무슨 채라고 그래요? 소간체. 서간채? 야 역시. 아, 서간채도 좋아요. 아, 서간채 좋아. 근데 제가 원하는 답은 이거 말고 이걸 내간채라고 써요. 내간채. 예, 주로 이제 부녀자들이 이렇게 쓰는 글이라고 해서 서간채도 뭐 틀리면 아, 그까지만 해도 아, 잘하셨어. 근데 제가 원하는 답은 내간채였어요. 옛날에 뭐 그 산성일기라든가 이런 게 다 내간채거든요. 여성들이 이 글 쓴 글들이에요. 자, 두 번째는 작품에서 탈가, 집을 떠나는 걸 탈가라고 하잖아요. 탈가한 주인공은 두 사람 중 누구냐? 김군, 박군. 김군. 너무 쉽죠? 딱 두 사람만 나오죠. 김군하고 박군에서 박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주인공이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문제. 고향을 떠나서 찾아간 곳. 이거 그냥 주관식으로 낼게요. 간도까지 너무 쉽지. 간도 무슨 촌? 아니, 거기까지 이야기를 해야죠. 간도 H촌. H촌이고요. 자, 주인공이 하지 않은 일, 다음 중 주인공이 하지 않은 일. 1번 밭농사, 2번 온돌장이, 3번 두부장사. 그렇죠. 온돌장이 나와요. 두부장사 나오고 밭농사 안 했어요. 아, 열심히 읽으셨네. 제가 3번 읽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분이 진짜 만점짜리예요. 자, 다섯 번째 주인공의 이거 정말 이거 말도 이거 모르면 간첩이죠. 주인공의 굶주린 아내가 부엌에서 몰래 먹다 들킨 것은 그렇죠. 귤껍질이죠. 어때요, 여러분? 한번 잠깐 이 소설 좀 읽어서 느낌이 조금 어떠셨어요? 그때 태어나지 않는 감사. 맞아요. 정말 대단하게 잘 쓰지 않았어요? 인정하시죠? 그래서 이 최서해가 33살에 죽었어요. 되게 일찍 죽습니다. 이 최서해를 체험 문학이라고 해요. 써놓으세요. 여러분, 최서해를 낸 이야기를 하는데 체험 문학을 모른다. 이거 간첩이에요. 최서해 하면 체험 문학이라고. 근데 이제 이게 또 웃기는 게 뭐냐면 되게 남성 중심적이에요. 이 옛날에 그 특히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시 여러분들 국문과는 안 다니셨겠지만 시를 보면 여자들이 쓴 시가 있긴 있지만 거의 없어요. 여성 시인이 20년대 30년대 한번 봐보세요. 뭐 김소월 그죠? 한용운 뭐 시작해갖고 다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감성이 정말 뛰어난 거예요. 그죠? 물론 이제 여성 작가들도 그 뒤에 모윤숙이나 뭐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남성 작가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특히 이 최서희 작가는 체험문학이고요. 이 사람은 이제 기아, 배고픔이죠. 사륙, 이런 식민지 현실을 고발한 신경향파 소설의 선구자예요. 그래서 이제 신경향파라고 그래요. 이 최서희 할 때 여러분이 꼭 알아두실 게 신경향파를 좀 알아두세요. 최서희 하면 신경향파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을 고발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함경북도에 있는 빈농 가정에서 태어나서 뭐 부두 노동자도 했고요. 음식점 심부름꾼 밑바닥 생활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체험이 바탕이 됐고요. 그래서 여러 작품을 썼는데 특히 이제 이 사람의 유명한 작품이 탈출기란 작품이 있고요. 여러분 나중에 좀 시간이 좀 되시면 홍염이라든가 박돌의 죽음이라는 작품도 있어요. 홍염이나 이것도 이제 이거는 그냥 여분으로 여러분 이제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또 이거하고 또 다른 맛이 있습니다. 여기 탈출기와는 다른 느낌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작품을 가지고 좀 설명 좀 할게요. 책들을 뭐 가지고 오셨으면 뭐 다 빌려 오셨겠지만 이제 그 옆에다 뭐 쓰십시오. 그럼 여러분 신경향파는 뭐냐? 신경향파는 새로운 경향이잖아요. 자, 식민지 시기의 빈궁, 가난의 문제를 어떻게 쓰냐면 자연 발생적으로, 이 가난이라는 게 자연 발생적으로 표출되었다. 이걸 이야기하는 그 파가 뭐냐면 신경향파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가난의 문제가 자연 발생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돈 많은 사람들이 막 이 당시만 해도 뭐 또 이 당시에도 돈이 또 많은 사람 많을 거 아닙니까? 항상 그래요. 뭐 이 시기가 그렇지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신경학과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개인이 처한 한계의 상황의 원인을 규명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냐 사회에 대한 적의를 드러내니까 적의가 뭔지 알죠? 적개심, 적개심. 사회에 대한 적의를 좀 더 이제 잘 드러내는 작품 이런 걸 신경향파라고 합니다. 신경향파 꼭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신경향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가 사회에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다 사회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주제를 이야기한다면 어떤 거냐? 어떤 거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간도로 이주했죠. 그래서 극도의 빈궁에 시달리던 주인공이 가족을 버리고 어디에 투신합니까? 마지막에 사회운동에 투신하죠. 뭐 이런 걸 쓴 거예요. 소간체, 예간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회에 투신하고 간도 여러분 그 혹시 이육사라는 시인의 시 중에 뭐가 있냐면 절정이라는 시 혹시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봐요? 역시 국문과가 아니시구나. 이육사의 절정이라는 시를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요. 어떻게 나오죠? 제일 처음에 이런 건 좀 알아주세요. 매운 계절에 시의 맛을 보세요. 채찍에 갈겨. 매운 계절에 채찍에 갈겨 하늘로 그만 휩쓸려 오다. 표현 멋지지 않습니까? 네. 가슴이 아프네요. 한 줄만 불러도.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어디다? 한 발 뭐 디딜 것도 없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표현이 정말 멋진 게 매운 계절에 채찍에 갈겨. 뭐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제 탄압에 못 이겨서 결국은 이제 그 간도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 걸 이런 식으로 되게 시적으로 표현했죠. 이육사가. 이육사는 대단한 게 뭐냐면 이육사 이 사람은 이제 의열단의 멤버였어요. 의열단의 멤버였는데 보통 사람은 시를 쓰다가 이제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육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폭탄 던지다가 이 사람이 의열단이니까 시간 나면 시 쓴 사람이에요. 40살에 죽어요. 그 북경의 형무소에서. 그러니까 폭탄 던지다가 시간 나면 시를 썼는데 아주 유명한 저항시인으로 이육사를 모르면 간첩이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유명한 누구라고 이육사다. 이런 것도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콜라보로 하는 거예요. 이거 뭐죠? 최소의 탈출기만 공부하는 게 공부가 아니에요. 공부는 하다 보면 넘나들게 돼 있어. 하여튼 그래서 이제 보면 김군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박군의 이제 답장 뭐 인사말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박군의 편지 안에 김군의 편지가 인용된 거죠.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맞죠? 그러면 왜 이제 그럼 자 김군을 이 책을 혹시 자기 거면 필기 막 하시고 빌려 오신 건 뭐 이렇게 연습장에 쓰세요. 그건 여러분이 제가 빌린 건지 산 건지 모르니까. 김군하면 이거 수신자예요, 수신자. 김군 수신자죠. 그래서 편지를 반갑게 받았어. 그러면 김군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 바로 탈가의 이유를 써놓으세요. 설명하기 위한 일종의 장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재밌는 건데 뭐가 재밌냐면 이야기하려면 문학은 끝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 속의 이야기를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야기 속의 이야기를 무슨 소설이라고 그래요? 액자 소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액자 소설. 또 하나는 여러분 구운몽 읽어보셨잖아요. 구운몽이 액자 소설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다시 태어났으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진하고 팔선녀 막 나오죠. 네. 그게 하나의 틀이 있죠. 이 틀이 있지. 근데 그 안에 또 뭐 누가 있어? 인간세상 태어났죠. 네. 인간세상 태어났잖아요. 네. 그래서 그 성진이가 성품이 착하다는 뜻이죠. 네. 근데 인간세상에 태어나서 이름 뭐죠? 좀 이따 이야기해. 소유. 이게 소유를 제가 물어보면 뭔가를 이게 소유한다는 줄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계셨죠? 땡입니다, 땡. 그래서 아는 만큼 배우는 거예요. 미리 이야기할까? 소유는 소유한다는 뜻이 아니고 포제션이 아니고 잠시 논인다는 뜻이에요. 논유자. 잠시 논다. 여러분 인생 잠시 놀러 나오셨잖아. 길게 100년, 길면 100년, 짧으면 뭐 20년도 될 수 있고 그렇죠. 하여튼
지금 이 성진 이것만 갖고도 할 얘기 너무 많은데 하여튼 액자 소설은 이야기 속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액자 소설하고 지금 나온 게 뭐였죠? 편지 이거 서간체 소설이죠. 서간체 편지글. 이 두 가지의 특징이 뭐냐? 자, 제가 이거 이야기했었나?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소설의 특징이 혹시 뭔지 아세요? 왜 이 작가가 글을 쓸 때 액자 소설로 쓰거나 서간 한번 이거 여러분 이야기 좀 해보세요. 공부 주고받는 거예요. 왜 작가가 액자 소설이라든가 서간체를 왜 쓸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한 발 물러나서 관조적으로 수가? 본다? 네. 아, 그것도 관조적으로. 아니 조금 비슷하게 가시는데 역시 근데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이게 가장 중요해요. 흥미 유발. 그러니까 한 발 물러나서 틀린 말은 아닌데 이제 학문적으로 접근하자면 왜 흥미 유발이냐 보세요. 편집글 써 김군 어쩌고 이게 혼자 뭐 나는 혼자 푹 치고 장구 치는 것보다 김군이라는 수신자를 딱 이야기해놓고 나는 이러이러하다. 그러면 어때 흥미가 있지 않을까요? 어머니 뭐 전상사 하면서 저는 뭐 지금 뭐 우리 군대 가면 맨날 쓰잖아요. 훈련을 열심히 받고 있고 어쩌고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편집글 보면 어머니라고 이야기해놓고 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 아드님 군대 가면 뭐 편지 오잖아요. 그러면 막 처음에는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나중에 뭐 돈 좀 붙여주세요. 저도 열심히 하겠다고. 돈 좀 요즘 안 그런데 옛날에 그랬어. 돈 좀 붙여주세요. 이런 경우 많이 했어. 하여튼 그래서 좌우지간 제가 말하는 건 액자 소설이나 서간체 이거 꼭 알아두세요. 흥미를 유발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공부를 할 때 책을 읽을 때 그런 생각 안 하고 읽으셨죠? 그냥 소설인가 보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읽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제2 수업 중에. 그래서 흥미를 유발시켜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탈가하는 이유를 탈가라는 건 집을 떠난다는 뜻 아니에요? 네. 벗을 탈자에 집가자니까 집을 떠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쭉 써요. 제가 이걸 일일이 다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편지의 목적은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뭐냐? 탈가의 이유. 맞나요? 네. 편지 쓴 목적은 탈가의 이유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고향을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 이제 읽었다는 전제하에 고향을 떠나는 이유는 뭐냐? 절박한 생활이죠. 그렇죠. 읽어보시면 정말 구구절절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해요. 새로운 세계를 동경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 써놓으세요. 동경. 새로운 세계를 동경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저도 새로운 세계를 동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간도를 그 당시에 그 몇 명이 떠났냐면요. 한 5만 명이 간도를 찾아 떠났대요. 여러분이 그 이번에 갔다 올 때는 간도는 가셨나요? 가셨나요? 일성도 명동. 갔어요. 예, 그게 간도 땅이에요. 명동도. 네. 명동도 간도 땅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5만 명이 그런 그 간도를 찾아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문화교양학을 이제 전공하고 간도를 간과하고요. 국문학을 내가 전공을 하고 간도 완전히 차원이 달라. 문화교양학은 약간 문학적인 것보다는 약간 문화적이라든가 이런 쪽을 좀 관점을 두잖아요. 근데 이제 국문학을 하면 이제 그런 시라든가 이런 것이 막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뭐 이런 걸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점이 좀 다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간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뭐 나머지는 뭐 다 읽었고 3번부터 볼게요. 3번 써진 거 있죠? 3번 그쪽에서 김군. 거기 1, 2, 3이라고 써져 있지 않나요? 네, 써있어요. 네, 번호가 있을 거예요. 뭐 1, 2, 제가 여기서 뭐 책 읽는 시간 아니니까 이건 무슨 말 아시겠죠? 제가 이 책 읽으면 여러분 오시겠어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거기를 갔는데 한 달 만에 깨진 환상이죠. 환상이 깨져. 그래서 농사지을 밭을 못 구해요. 못 구합니다. 농사지을 밭을 구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H촌에 어떻게 하냐면 새빵을 얻죠. H촌이라고 나와 읽어보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온돌장이 또 뭐 싹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것의 하이라이트가 이제 온돌장이도 여기 그 뭡니까 온돌장이라고 불렀다 하여튼 H장에서 뭐 이게 나오는데 이 책의 이제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이 아내가 되게 어때요? 아내가 어떤 사람 같아요? 여러분 읽어보시니까 이 여기에 나온 아내의 네? 뭐라고요? 답답해? 아니 물론 답답하긴 한데 아니 제가 지금 묻는 이건 답답한 게 아니라 아내가 되게 순종적이죠. 맞죠? 아내의 순종
그리고 전통적 여성상이라고 그래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전통적 여성상은 이제 인내하고 이런 거니까. 맞죠? 그래서 전통적 여성상이고 되게 이제 그렇죠. 아내가 이렇게 막 대들거나 이렇게 막 그러진 않잖아요. 네. 여러분이 한번 이 아내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먹을 거 임신했어. 근데 먹을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럼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근데도 그 속에 굴껍질 이거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진짜. 근데 이제 남편이 얘가 이 사람이 나를 모르고 먹나 막 하고 막 의심하죠. 네. 그러지 않나요? 나만 안 하죠. 예, 나는 안 주고 그래서 남편의 부끄러움이 나오는 거예요. 남편의 부끄러움이 여러분 이제 부끄러울 치자를 한자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부끄러울 치자인 거 아세요? 몰라요? 부끄러울 치자인데 그래서 공부는 저는 뭐 영어부터 한문 다 이렇게 귀의 마음이에요. 귀의 마음. 여러분 부끄러우면 귀가 빨개지죠. 예. 그 귀의 마음이라니까. 수줍음 타고 막 얼굴 빨개 귀부터 빨개져요. 진짜. 귀의 마음. 부끄러울 한자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많이 배우시죠? 자, 그래서 하여튼 이 아내를 대하는 그 의식을 이제 각성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게 그 귤껍질 사건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페이지가 달라가지고 뭐 이제 뭡니까 지금 이제 3번 할 차례였죠. 3번. 네. 3번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책이 페이지가 달라서 제가 이러한 생각은 이때 내 머리를 때렸다. 이때 나에게 거기에 붙였어요. 부지런한 자에게 복이 온다. 그런 말 있죠. 네. 여러분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부지런한 자에게 복이 온다라고 하는데 막 거짓말. 저도 막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막 열심히 막 이렇게 활동을 해. 근데 내가 이렇게 활동하는 것만큼 뭐가 안 되는 거야.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있죠. 많죠. 이게 이런 거. 우리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막 그렇죠.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블레스 아더 푸어 막 이러고 뭐 하느님이 막 열심히 들으면 막 들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어때요? 저도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거든요. 근데 다녀도 바로 이렇게 들어주는 것 같지는 않잖아요. 바로 막 들어줘요, 여러분. 아니요. 오늘 다니면 막 내일 들어주고 이러지 않잖아요.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여 저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뭐 이러잖아요. 하여튼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한 자에게 복이 온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열심히 부지런해 안 부지런해? 부지런한데 복이 안 온다는 거야.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의심하고 부인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여기 이제 쭉 내려가다 나오죠. 이 부분이 이제 하이라이트예요. 이 책에. 이건 좀 읽어볼게요. 한 번은 이틀이나 굶고 일자를 찾다가 집으로 들어가니 부엌 앞에서 아내는 이때 아이를 베어 배가 남산만하였다. 무엇을 먹다가 깜짝 놀란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이 아내의 비밀이 있죠. 아내의 비밀. 거기다 하여튼 책이 빌리신 거는 하여튼 알아서 연습장 쓰세요. 남편의 오해예요. 오해. 그러면서 이제 뭐냐 결국은 귤껍질 사건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맞죠? 이걸 이제 분석을 하자면 이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이틀이나 굶고 일자리를 찾다가 집으로 들어가니 부엌 앞에서 아내가 있었죠. 손에 쥐었던 것을 얼른 아궁이에 집어넣는다. 자, 그러니까 이 남편은 어때요? 자기는 이틀이나 굶었는데 뭔가를 먹는 것 같으니까 불쾌한 감정이 내 가슴에 떠올랐다. 무엇을 먹을까? 어디서 무엇을 얻었을까? 무엇이길래 어머니야 나 몰래 먹누? 여편네란 그런 것이로구나. 아니 그러나 설마 그래도 무엇을 먹던데 나는 이렇게 아내를 의심도 하고 원망도 하고 믿게도 생각하였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어색하게 머리를 숙이고 앉아서 씩씩하다가 밖으로 나간다. 그 얼굴은 좀 붉었다. 아내가 나간 뒤에 나는 아내가 먹다가 던진 것을 찾으려고 아궁이를 뒤졌다. 싸늘하게 식은 채를 막대기에 뒤져내니 걸건 것이 눈에 띄었다. 나는 그것을 집었다. 그것은 귤껍질이다. 거기엔 배먹은 입자국이 났다. 귤껍질을 진 나의 손은 떨리고 입자국을 보는 내 눈에는 눈물이 괴었다. 이게 이제 보면 재밌는 게 여러분 강경이 소금하고 같이 읽어보셨을 거야 아마. 근데 이게 이제 그 작가가 남자일 때와 여자일 때 다르죠. 완전히 달라. 이거는 남자의 입장에서 아내를 보는 그 관점이잖아요. 이 여성의 시각이 아니잖아요. 남편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좀 안쓰러운 느낌이 막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오죽 먹고 싶으면 뭐 길바닥에 있는 귤껍질 먹었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몸 비자는 이 몸 비자는이라는 게 몸이 비어 있지 않은 이런 뜻이에요. 이 몸 비자는 혹시 모르시면 그러니까 임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임신한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 영어 알려드릴게요. 프레그넌트라고 그래요. 근데 왜 프레그넌트냐면 자 보세요. 프레라는 것은 미리 앞이란 뜻이고요. GN이 뭐냐면 벌스 출산이에요. 출산 임신은 출산한 게 아니죠. 출산 이전의 상태란 뜻이에요. 그래서 임신한을 프레그넌트라고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죠. 몸 임신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눈물을 막 펑펑 흘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의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도 이제 상당히 선정형으로 그린 거지. 이게 만약에 약간은 악처럼 그리면 뭐하고 이렇게 뭐 먹을 것도 안 가져오냐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뭐 이렇게 비판적인 말을 쓸 수 있잖아요. 이 여자 입장에서는. 근데 그런 걸 써놓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내의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하다 보니까 남편이 오히려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내가 막 뭐 안 사오냐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내용을 써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4번으로 내려가면 4번 내려가면 어때요? 긴군 세월은 우리를 위하여 여름을 항상 주지 않았다 하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가을에 뭘 해요? 읽어보시니까 대구 장사도 하고 두부 장사도 하고 그리고 이제 쉰 두부로 끼니를 달래기도 하죠. 쉰 두부로. 여러분 쉰 두부로 이걸 대단하지 않습니까? 끼니를 달랠 수가 이거 진짜. 그리고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요즘엔 정말 먹을 게 남아서 탈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여러 뭘 하는 게 나오죠. 뭐 여기 보면 두부 장사도 하고 맷돌질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 하다가 뭐 제가 다 읽진 않겠습니다. 5번으로 가면 뗄나무 구하는 게 막 나오죠. 5번 파트로 들어가는데 뗄나무를 막 구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아내와 밤에 어때요? 읽어보시니까 뗄나무를 구하러 가죠. 근데 이제 뗄나무 도적질로 어떻게 돼 또? 경찰서에 끌려가죠. 뗄나무를 구하러 뗄나무가 있어야 살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가스보일러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뗄나무를 구하려고 했는데 이 경찰서에 끌려가. 그리고 이제 또 어때요? 이제 겨울이 막 이제 깊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이게 그 노숙자 뭐 집 없는 천사라고 하잖아요. 미역법으로. 노숙자들이 겨울에 생활하니까 어때요? 여름보다 더 힘들죠. 힘들죠. 청년 사람들은 겨울이 더.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친구하고 이제 송년회 해가지고 예전에 제가 수원역에 내려줘갖고 딱 오는데 한 작년 겨울이었나 그래서 와 수원역이 저는 노숙자들이 그렇게 많이 몰랐어요. 11월 말 때 이제 송년회하고 딱 왔는데 정말 한 50명, 40~50명이 쫙 있더라고요. 근데 정신 멀쩡해 보면 한 40대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야, 이거 참 그런 그 추운 상황 이런 것들이 정말 실감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겨울이 깊어가고 기아의 고통, 이게 기아의 고통이 계속 나오는 거죠. 기아의 고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릿속에 이제 사상과 결심이 일어납니다. 결국은 이 탈가 후에 이제 무슨 단체에 가입을 해서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신경향파에서는 가난의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가난의 이유가 개인이 아니다. 맞죠? 개인적인 게 아니라 사회적인 것이다. 여러분 이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신경향파는 가난은 개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체험문학이라고 했잖아요. 이 채서의 특징이 있어요. 채서의 특징이 뭘까요? 자, 되게 가난해. 그렇죠? 궁핍해. 그래서 나중에 그걸 통해서 뭐냐면 울분이 일어나요. 울분. 여러분 그는 우리 옛날 정말 가난하다 할 때 뭐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제 그런 뭐라고 그러죠? 그런 것만 먹으니까 야채 같은 거 먹으니까 이게 안 나오잖아요. 영어로는 이렇게 써요. He is as poor as a church mouse. 교회의 쥐처럼 가난하다. 그러니까 현재 교회는 뭐 부자인데 이게 중세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중세. 이 중세 때 교회는 되게 암흑기였죠. 중세가 암흑기인 건 아시죠? 교회에 먹을 게 없었어.
교회 지도 먹을 게 없겠죠. 영어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is as poor as a church mouse가 엄청나게 가난한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 궁핍인데 궁핍에서 결국 뭘 일으켜요? 울분을 일으키는. 그게 뭐다? 지금 말했죠. 신경향파예요. 꼭 알았어요. 신경향파는 체험문학이기도 하고 이제 제서에는 궁핍에서 울분으로 가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이제 하이라이트가 거기 그 이제 마지막 부분에 김군 요 부분부터예요. 나는 더 참을 수 없었다. 찾으셨어요? 이 책의 끝 부분에 나올 텐데 김군 책의 끝 부분 한번 봐보세요. 끝 부분에 좀 올라가요. 나는 더 참을 수 없었다. 나는 나부터 살리려고 한다. 하면서 막 쭉 이야기를 하죠. 뭐 쭉 하다가 거듭말한다. 나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탈가한 이유를 이제 쭉 쓰죠. 그 마지막 부분에도 김군 이것이 나의 탈가한 이유를 대략 적은 것이다. 나는 나의 목적을 이루기 전에는 내 식구에게 편지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네가 죽어도 내가 또 죽어도 나는 이러다가 성공 없이 죽는다 하더라도 원한이 없겠다. 이 시대 이 민중의 의무를 이행한 까닭이다. 아 김구나 말을 다하였으나 정은 그저 가슴에 넘치누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끝난 내용이거든요. 상당히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많아요. 여러분 그 최서해라는 게 이것도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최서해가 왜 최서해냐 이런 책이 안 나왔죠? 나왔나요? 최서해. 이 최서해 이 서자가 뭐냐면 서자가 이게 새벽 서자예요. 이렇게 쓰는데 좀 조금 어려운 글자인데 서해. 요게 새벽 서자예요. 새벽 서자. 그러니까 서해라는 말은 뭐냐면 새벽 바다라는 뜻이에요. 새벽 바다. 새벽 바다. 그러니까 이 최서해가 그 늦둥이로 태어났대요. 이게 엄마가 이제 36세 뭐일 때, 뭐 요즘은 36세가 옛날에 막 18에 애를 낳잖아요. 요즘은 한 45세 넘어야 늦둥이지. 근데 36세 이제 태어나서 어머니가 그 늦둥이였대, 늦둥이. 그래서 이제 새벽 바다처럼 아주 뭐 세상을 밝히는 존재가 되라. 뭐 그런 뜻에서 그 이제 함경북도 성진 출신이에요. 최서해.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최서해는 이런 체험의 소설, 독서의 체험 이런 걸 되게 많이 이야기했고, 간도에서 최서해가 몇 년을 보냈냐? 5년을 보냈어요. 실제로요. 실제로 간도에서 5년을 보냈고, 최서해가 돌아온 게 이제 1923년 봄이었대요. 고국에 돌아온 게. 그래서 상당히 이제 지금은 최서해가 유명하지만 그 당시에는 먹고 사는 것도 힘든 사람이었어요. 먹고 사는 것도 쉽지 않아. 우리가 그 뭡니까 고흐 이런 사람들이 정말 지금은 대단한 화가지만 그 당시에는 먹고 살 게 없었어요. 맞죠? 그래서 그림 하나도 막 자기 아는 사람 자기가 사주고 막 그랬잖아요. 요즘은 막 작품 하나 200억 뭐 이러지만 그 당시에는 나중에 기도 자르고 막 약간 창난 증상도 일어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재밌는 것은 1932년에 사망을 해요. 근데 사망 원인이 뭐냐? 위문 협착증이에요. 이게 뭔 소리냐면 너무 그 배가 고파가지고 배가 고파 그거 아시죠? 고파서 뭘 먹다가 죽을 수 있어. 두보 있죠, 두보. 그럼 두보가 갑자기 막 며칠 굶다가 먹다가 죽어요. 그게 두보도 그래서 막 너무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굶어 죽은 거야, 굶어 죽은 거 한마디로. 위문 협착증이라는 게 말이 어려운. 그러니까 위문이 협착됐다는 게 뭔지 아시겠죠?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해가세요? 진짜로 위문 협착증으로 죽어. 그래서 하여튼 신경향파 문학의 대표작이고,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현실에 처음에 수능하는 것 같지만 수능하지 않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조리에 저항하는 인물을 형상화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부조리에 저항하는 인물.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 작가가 만주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이 만주가 이제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북간도 이런 게 다 만주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작가의 만주 체험. 그럼 여러분 그 윤동주 생가 이런 데 가셨어요? 네, 갔다 왔어요.
이 국문과에서 갔으면 난리 났겠는데. 와.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거기 가서 막 윤동주 시도 있고 막 그랬어요? 네. 네. 아 그래요? 언제 갔다 왔어요 또? 이게 아. 작품의 생동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해요. 작가의 만주 체험과 이걸 통해서 뭘 드러내려고 하냐? 이 작품이 아주 살아 움직이는 액티브한 그런 생동감을 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경향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간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최서혜가 뭘 드러내려고 했는지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읽어보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홍염이라든가 이런 작품도 여러분 이제 곁들여서 그러니까 이것만 읽지 마시고요. 박돌의 죽음, 홍염 이 정도 작품은 또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건 그래요. 이렇게 점점 땅 따먹기라고 저는 이야기해요. 공부가 뭐냐고 하면 점점 자기의 영역을 넓혀가는 거. 여러분도 땅 따먹기 이렇게 해보셨죠?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 땅을 넓혀. 그렇지 않나요? 계속해서 넓혀 나가는 거잖아요. 자기 영역을 이렇게 확산시켜 나가는 게 바로 공부의 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작품들이 있는데 뭐 다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홍염 특히 이제 하나만 더 읽으라고 저는 홍염을 추천할 정도로 그 작품. 홍염 읽었어요? 네,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는 한 발 더 나가시네요. 좋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작품들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 정도로 하고 여러분이